오늘 세 번째 끝장 이슈 주제는 한덕수 출마 유력 등 6.3 대선의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일단 문화일보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거부권들을 마지막으로 행사를 하고 30일에 사임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29일이고요. 30일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각이면은 이미 1차전이 끝났습니다. 한동훈, 홍준표의 1차전이 끝났고요. 5시 반이면 이제 2차전 지금 돌입할 상황인데 지금 잠깐 그 사이에 커뮤니티를 봤더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이게 제일 재밌다. 한동훈, 홍준표. 오늘 이게 제일 재밌다. 이게 지금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9대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 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류 언론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거는 첫 번째로는 이낙연 후보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에게 아깝게 패배한 점, 그걸 하나를 들고 있고 최근에 있던 재보궐선거에서 담양군수에서 조국혁신당의 900표 차이로 군수자를 내준 거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호남에서 어렵다. 이번에 9대명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포인트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사임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아까 홍준표 한동훈 그 토론이 관심이 가는데 그 커뮤니티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조금 이따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 가져왔습니다. 일단 요 사임하는 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기사는 계속 아까 신 변호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사임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출마가 기정사실이라는 거고요. 기사에 따르면은 한덕수 대행이 사임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가지고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제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경선을 끝냈는데 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또 한 번의 경선을 치르겠다? 그래서 그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정당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됐든 지금 한덕수 대행이 결국 사표를 쓰고 정치에 투신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한덕수 대행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소위 친윤 그룹들이 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화가 돼서 소위 말하는 이철규 의원 찐윤 그리고 유상범 의원은 이제 홍준표 쪽으로 갔고요. 또 박수영이나 성일종 이런 사람들은 관망하면서 사실상 김문수 쪽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윤상현 의원도 김문수 쪽으로 갔거든요. 이렇게 친윤이 지금 윤석열 파면 이후에 지금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대선의 외피를 쓴 당권 경쟁을 벌써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교롭게 갤럽의 조사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한동훈, 홍준표가 8%, 7%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한덕수가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제가 한동훈과 홍준표를 묶었냐면 이 둘은 말로는 지금 단일화 얘기를 꺼내지만 그 사람들의 캐릭터나 행태로 봤을 때 단일화가 쉽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한 15% 정도. 그리고 김문수와 한덕수는 사실상 동종교배가 가능한 쪽이라서 거기가 더하면 12% 정도 나옵니다. 그럼 15나 12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걸 하려면은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눌러야 단일화가 가능한데 지금은 거의 비등한 겁니다. 그럼 비등하면 그렇네요. 누군가가 꺾어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덕수라는 카드가 국민의힘 앞에 던져졌고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복잡한 계산식을 지금 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경선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한덕수가 출마를 못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긴가민가 합니다만 어쨌든 양측 지금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의견이라기보단 전망이. 첫 번째는 일단 돈이 많이 들죠. 하루에 몇 억씩 쓴다는 게 대선이고 돈이 많이 들고 아무리 한덕수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선은 굉장히 큰 판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것으로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몽준 정도 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5월 11일 날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이유도 있고
또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약간 독립 변수로 그때 짠 하면서 등장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만에 이제 낙마했죠. 낙마했죠 네. 스스로. 그런데 한덕수는 이제 외부에다가 짠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독립 변수가 아니라 내란 잔당의 이미지가 가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돈, 시기, 또 개인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51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그 문화일보 또 조금 지나서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네. 입당을 한다. 그리고 그 국힘 후보와 한덕수가 여론조사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한 명을 뭐 선출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 같은 기사를 또 썼는데 어쨌든 그게 맞다면 그런 거겠죠. 한덕수를 빙의했을 때 가장 지금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 검찰 조사, 그렇죠. 심지어 구속이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그냥 리타이어 하면 검찰 조사 받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방패막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후보로까지 나갈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이제 검찰 조사, 뭐 최악의 경우 구속이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패막은 정치적인 방패막에 가장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을 해서 뭐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수파에 그걸 넘겨주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살 길을 모색한다면 입당 정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한덕수 개인의 네네. 출마 동기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당권 경쟁을 일찍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자들은 지금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향후 당권을 지금 놓고 경쟁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다면 친윤이 분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철규와 윤상현부터도 갈라졌습니다. 네. 그럼 이 자들이 결국에 와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김문수를 좀 지지하고 있는 윤상현, 박수영, 성일종 등등등이 여기서 그냥 접어버린다? 그럼 홍준표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보수 내부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개인의 니즈도 있겠지만은 당내의 친윤의 분화로 인한 세력 재편 그 과정에서 한덕수가 필요한 거죠. 그 그러네요. 사람들도 한덕수를 꽃가마를 태워서라도 네. 나가줘야 네. 어떻게든 단일화해서라도 본인들 지분이라도 챙길 수 있기 네. 때문에 전 이게 지금 바깥에서 볼 수 없는 내부의 권력의 다툼, 물장구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도 고급스럽게 떠있지만 밑에 물장구는 엄청 열심히 치지 않습니까? 지금 물밑에서는 그 당권을 향한 아주 그 경쟁이 미리 좀 신호탄이 쏴진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한덕수를 둘러싼 게임이 한 축이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선이 또 한 축인데 예. 오늘의 매치는 성적이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박빙인데요. 네. 뭐 워낙에 그 보는 토론을 보는 관점 자체가 각자 갖고 있는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어떤 기세와 에너지에는 압도를 했다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깐족된다. 아하. 저렇게 홍준표 후보가 질문을 하는데 저렇게 얄밉게 깐족돼서 지도자성이라는 걸 유지한 후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관점들의 대립이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네. 이 이유를 왜 말씀드렸냐면 네. 지금 홍준표 후보가 한 후보를 이제 공격을 할 때 깐족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걸 비판을 했어요. 그 단어를 썼어요 홍준표 후보가? 실제 썼습니다. 깐족거린다. 예, 그러니까 당 대표는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잖아요. 네네. 이제는 홍 후보의 주도권인데 네. 한 후보 주도의 오후 4시부터 지금 5시 넘어서까지 이루어진 토론에서 제가 당 대표였으면 계엄도 탄핵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홍준표 후보께서는 과연 막았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홍 후보가 당 대표는 대통령과 협력해야 되고 사사건건 깐족되고 시비 거는 당 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그 참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한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 야당과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끌어가는 것이 대통령의 몫이고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가 중재를 잘해야 되는데 당신이 깐족거린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깐족에 대한 1차전이고요. 단어를 직접 쓰는 건 뒤에 가서 또 이 깐족 편이 또 나와가지고 네. 두 후보가 정면 충돌한 사안은 한동훈 후보가 이제 이준석 이후 김문수 아니요 대구시청에서 2023년에 홍준표 후보가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폄하를 했다라는 사안을 네. 지적을 하면서 아니 여당 대표에 대한 그 중요성을 잘 아시는 분이 대구시장 시절에 당신도 김기현 대표를 네. 씹었던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홍 후보가 다시 한동훈 후보는 국민 앞에서 윤석열을 폄하한 적이 없지 않느냐. 대통령한테 깐족되고 조롱한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대거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이 깐족이라는 이 표현을 두고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이제 요거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게 이제 하나의 큰 덩어리인 것 같고요. 일단 홍준표
한동훈 논쟁은 예, 깐족 토론이었다. 예, 깐족 오늘은 토론. 이제 1차전에서 깐족이 많이 나왔고 일단은 그러면은 두 분의 입장이 다른 게 있을 거고 그럼 공감대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갈 경우에 단일화와 관련돼서는 양쪽 다 일단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윤석열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두 사람 다 본인 선택에 맡겨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이뤘다. 아 그래요? 뭐 공감대를 이뤘다기보다는 양쪽 다 그런 입장이 의미에서. 같다. 이렇게 일단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의 토론 전에 왜 이제 팻말을 드는 그런 순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권한대행 출마 이후에 단일화하겠다는 질문에 두 사람 다 동그라미를 들었다는 점. 요게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부분에 짤로 돌 재미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아무튼 한 후보는 깐족되고 홍 후보는 버럭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제 이런 표현들이 대다수 등장을 했는가 봐요. 이제 그런 짤들이 지금 뭐 난무하고 있는데 방송 중에 재생이 어려워가지고 일단 그 정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흥행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수준이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대통령 보고 계세요? 후보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좀 참담합니다. 네. 제가 아까 김문수 얘기한 거는 한동훈하고 이제 김문수하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뭐 전과 얘기했잖아요. 전과 예. 맥범. 그랬더니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아마 페이스북이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제 그 나쁜 이재명 후보의 전가와 김문수처럼 위대하게 뭐 그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 전가를 비교하느냐 이러면서 거기서 또 깐족이란 단어를 썼어요. 한동훈 후보가 깐족이다. 그러니까 이 깐족은 거의 이제 거의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한동훈은 깐족 이렇게. 근데 요거는 아마 이제 보수 정당 내부의 그 기류와 어떤 기본적인 정서를 잘 아는 신인규 변호사가 있다 분석을 해주겠습니다만은 저도 피부로 느끼는데요. 게시물을 꼭 보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이제 글이 떠돌아다니고 영상이 떠돌아다닌다는 거는 저는 오늘 토론회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면 한동훈 후보에게도 홍준표 후보에게도 이게 제일 중요한 토론이었다고 저는 봤는데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동훈 후보의 저런 모습을 용납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판단은 그렇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저는 그 홍준표라는 정치인 자체가 그 반정치의 상징 같은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저분이. 그래서 사실은 모든 정치판을 흙탕물로 만드는 사람이고 홍준표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하려고 들면 딴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토론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지금 깐족거린다라는 걸로 인신공격을 하는데 깐족거린다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에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달라붙어서 계속 짓거린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사전에도 직거리다라고 또 정의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홍준표라는 사람은 깐족거린다라고 지금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깐족거리는 태도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모습 자체가 일단은 너무 좀 수준이 떨어지고 그냥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아마 많은 당원들이 좀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누구도 승자가 없는 서로 패배자가 되는 싸움인데 진짜 그래도 그런 것 선거라는 같아요. 게 상대평가라서 그래도 차악을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냉정하게 깐족거리는 게 맞죠. 그리고 깐족거린다고 국민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 후보는 말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양해하는 건 뭐냐면은 홍준표라는 반정치 같은 정치인을 잡기 위해서는 저 깐족거리는 방법 외에는 방도가 없다. 왜냐면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저는 상대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더 받을 수는 있다. 물론 둘 다 질은 낮지만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홍준표 맞춤형 필살기를 한동훈이 깐족거림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부끄러운 일이죠. 그 공당으로서는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닌 건 맞습니다. 2023년 10월에 이제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사람이 이제는 네. 그 국민의힘 쪽을 상식을 갖춰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물이 다 빠져서? 한동훈 후보가 점수는 많이 땄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 경선 4명에서 네. 투표할 때는 저는 한동훈 후보가 1등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근데 네. 결선을 못 가기 때문에 결선 가서는 뒤집어지면 한동훈 후보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1등은 하겠지만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선 가서 50% 이상을 얻어야 후보가 되거든요. 전 한동훈 후보가 결선 가서 50% 이상을 얻기는 당원 구조상은 전 좀 힘들다고 봅니다. 4명 중에서 1등은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47%, 네. 뭐 45% 이렇게 1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결선까지 가서 되치기해서 이기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토론의 방식이라는 게 깐족이라는 표현으로 인신공격은 하지만 네. 이 어떤 나오는 메시지나 이런 걸 다 분류를 해보면 한동훈 당신이 어떻게 김문수라는 사람을 전과 6범, 7범 취급하면서 이재명보다 더 극심한 범죄자라고 묘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 국민의힘 주류 정서의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걸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국민의힘의 한 절대 과반을 넘어가고 있는 이른바 이제 친윤 여전히 윤석열을 그리워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 그렇지 저 말이 맞지라고 이제 고개를 끄덕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민주당이 저렇게 줄탄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대통령한테 시비 걸고 깐족대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 개엄 안 하고 참을 수 있었겠냐라는 얘기조차도 네.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자 상당수가 왠지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 그 당원분들을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 60% 정도는 탄핵 반대파라고 봐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면 이게 그리 좋은 이미지로 촉새 갖고 깐족대는 지도자이자 대선 후보의 이미지로 보수의 품격을 중시하는 국민의힘 당원분들은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목에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깐족거리는 건 잘못된 행동이고 네,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 깐족거리는 게 맞아요. 근데 홍준표라는 특수성, 이 홍준표를 잡기 위해서는 한동훈처럼 저렇게 깐족거리는 방법 외에는 저 반정치를 주로 무기로 쓰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저런 사람을 잡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전 상당히 좀 여기서 호평을 좀 받을 수밖에 네. 없다고 봐요. 토론을 저도 오다가 쭉 봤는데 저도 둘 다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근데 굳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한동훈 후보가 나아요. 그래도 대화를 하려고 하고 딴소리는 안 하거든요. 근데 네. 홍준표 후보는 계속 딴소리 하면서 뭐 이제는 꼰대라는 말로도 이게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냥 정상적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찍어주기는 어려울 거고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그러고 지금도 뭐 저는 그 연장이라고 보는데 항상 뭐 서울시당 위원장 뽑고 못 뽑고 당직 선거들 하잖아요. 보통 합리적인 당원들이 한 40에서 45% 정도 있습니다. 표 해보면 1대1로. 네네. 그리고 이제 항상 비합리적이고 반지성적으로 후보가 나오는 게 55대 6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선에 갔을 때는 아무리 한동훈 후보가 선전을 해도 결선에서는 구도 자체가 일단 분리해버리기 때문에 저는 매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건 묘하게 결선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것 같은 묘한 아니 그래서 룰 자체도 한동훈 떨어뜨리려고 저 룰을 만든 겁니다. 사실 그런 거군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저 룰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 토론에서는 1등이 한동훈, 2등이 홍준표로 된다고 하더라도 결선에 가면 다시 우리 홍준표 결선. 한동훈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윤석열 탈당 문제 얘기할 때 보니까 네. 한동훈 후보가 그 처음에는 어쨌든 계엄에 반헌법적이니까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고 뭐 반윤처럼 나왔는데 지금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애매한 이제 상황인 건가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 할수록 자신도 어쨌든 이 룰에 적용을 받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토론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찬성할 수 없고 비상계엄 해제를 한 것도 사실인데 그것을 본인의 입으로 계속 거명하면 거명할수록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아까 말씀하신 당원 투표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톤을 좀 낮추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홍준표가 된다. 지금 두 분은 아니요, 저는 경선에서. 홍준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는 저는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결선에 저는 홍준표 김문수가 3등 할것 올라간다. 같습니다. 3등 한다. 저는 3등 할것 같아요. 진짜요?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아니, 왜냐하면 전망인데. 지금 김문수는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1차 때랑 다른 점은 1차 때는 여론조사 100%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당원 50%랑 여론조사 50%인데 그 50%도 역선택 방지 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50%고 당원들이 여론조사도 응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 제가 왜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 지금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간 의원들 중에 그 보직을 받은 사람들 있거든요. 뭐 구자민 의원, 이인선 의원 같은 사람은 홍 후보 캠프에서 보직으로 이미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근데 이 의원들이 개인으로 페이스북을 올립니다. 그래서 본인은 캠프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쪽이랑은 이름 거명된 사람들이 선을 긋고 있어요. 왜 그러겠느냐? 결국 당심에서는 뭐 윤상현을 중심으로 한 이 친윤 호소 그룹들이 워낙 그 수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물밑에서는 김문수를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본적으로 홍준표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 보수 내부에서는 반감이 많습니다. 네. 본인이 지금 깐족거린다고 한동훈 후보를 공격했는데 홍준표에 대한 평가 자체가 굉장히 당원들이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홍준표 후보가 당내에서 이렇게 선전하기는 지금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 야. 전 그렇게 예상해요. 한동훈, 김문수가 올라가서 김문수가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윤석열의 선거가 될 것 아니 잘 같은데. 됐죠. 그냥 한덕수랑 이제 단일화도 쉬우니까 그러면 단일화하시면 되죠. 잘 정말 됐죠. 내란 세력의 선거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보수 진영 전체가 그렇게 넘어가는 어쨌든 건데. 이번에 국힘 경선 그냥 한 줄로 제가 표현하면 아직 뭐 진행 중이지만 그냥 이재명에서 시작해서 한덕수로 끝나는 게 네, 이번 경선이 아닌가 싶어요. 들을 게 없어요. 네. 뭐 하여튼 슬픈 얘기지만 정리하고 민주당 얘기 아까 조금 소개해 주셨는데 요거까지 얘기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주말에 호남 경선이 있고요. 이제 호남 민심은 어쨌든 전략적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호남 경선에서 만약에 이제 90%를 또 넘기게 되면 9대0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그런 단계로 네. 나아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2등 싸움이 좀 주목이 되긴 하는데요. 물론 아주 큰 차이로 1등과 2등이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2등과 3등 중에 특히 이제 이 경선 과정을 거듭하면서 뭐 친명 지지자들 중에는 뭐 김경수, 김동연 두 분 다 사실 그리 호감은 아니라고 봤으나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더 많이 개선되고 있는 장면들도 눈에 띄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넉살 좋게 유머스럽게 이 연설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열성 지지자들이나 친명 지지자들층에게 굉장히 소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막 끝장나게 호감이냐 그런 건 아닐 테지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다만 김동연 후보 역시도 굉장히 자신의 이미지를 좀 선명성을 갖추기 위해서 대부분의 정책 발표들은 예를 들면 젠더 이슈들인지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와는 좀 다른 결로 차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려고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돼서 호남 경선에서 득표할 수 있을 것인가 2등 싸움, 2등 전략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90% 과연 호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넘길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요 쟁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보수 진영에서의 경선이 갖는 의미를 신 변호사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나중에 당권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뭐 이 얘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민주당 경선에도 사실 이 2등 싸움이 뭐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는 거의 뭐 다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예컨대 김경수에 대한 호감이 차기 주자로 김경수가 나설 수 있다? 내지는 차기 당권에 다시 김경수 그룹이 나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저희가 그 차기 당권 경쟁까지 이 두 후보가 나와서 실제 당 대표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제 행정부의 수장이 되고 그 어마어마한 어떤 지지세를 당 내에서 이미 친명 주자로 점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벽을 뛰어넘으려면 이 정도의 이미지 개선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개선이 된다라고 해서 차기 당권을 노려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 당 대표 대선 경선이라는 게 작은 무대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만약에 지지자들에게 소구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감내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대선 이후에는 완전히 구도가 바뀌죠.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뭐 김동연 지사는 이제 경기도 도정 업무로 복귀를 할 것이고 이제 김경수 지사 하나 남는 건데 이재명 대표랑 누가 호흡을 잘 맞춰서 집권 여당의 일을 잘할 것이냐 그 리더십을 뽑는 거지 지금 2등했다 해가지고 메리트를 주고 그 사람을 당대표로 뽑는다? 그러기엔 턱없이 지지율도 부족하고 김경수 후보가 제가 볼 때는 김경수라는 정치인의 장점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노무현, DJ 노무현, 문재인을 계승한다라는 역사성만 본인이 발표하고 그 상징적인 적자의 이미지만 있지 어떤 정치인으로서 지금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열 수 있는 담대한 비전이나 이런 거를 지금 김경수 지사가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뭐 호남 경선, 수도권 경선 지나가더라도 지금까지 못 보여줬는데 이제 와서 보여준다라는 것도 어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는 아무래도 이번 성적표가 앞으로 향후 정치 일정에서는 저는 상당히 좀 뼈 아프지 않을까. 전 새로운 리더십이 민주당 안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로운 리더십이 그렇게 나온다. 봅니다. 근데 사실 이 생각하는 이유가 이재명 후보가 여기까지 온 게 시작이 또 성남시장
하고 경기도지사 한 다음에 사실 대선 경선에 사실 파격적으로 나섰다가 거기서 또 되진 못했지만 상당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쌓아 올려진 거잖아요. 지금 2명의 민주당 이제 2위, 3위 후보들한테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세요?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어쨌든 그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이제 메시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누군가의 뭐 적자, 누군가의 아들, 뭐 이제 뭐 노무현, 뭐 문제, 뭐 이렇게 과거를 계속 얘기하는 것만 반복하고 있고 자기 아젠다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미래 어떻게 하겠다. 물론 이제 말은 하는데 강조점이 이제 이전 정부를 계속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자기 색깔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부총리 출신이고 기재부 출신이고 이제 경제 쪽은 그렇지만 경제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얘기를 그러니까 잘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똑같이 싸워도 아무래도 이재명이 한마디 한 것과 김경수와 그 김동연이 한마디 한 거는 이제 언론에서 노출되는 게 워낙 압도적으로 그렇죠. 달라서 네.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에 있어서 이제 김경수와 그 김동연에게 가는 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무게를 가늠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란 종식을 위해서 무조건 일치 단계로 해서 일단 이재명을 뽑자라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한 선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차라리 국힘을 보면 나경원이 왜 떨어졌지? 안철수가 들어간 건 어떻게 이렇게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김경수, 김동연 이 표는 참 해석이 어렵고 좀 무리수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과거 대선에 도전했던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제 그때 뭐 손가락 혁명군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재명의 소주 한 잔 뭐 이런 팬클럽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기반을 놓고 자신의 조직을 꾸렸던 대선 후보 이재명만큼의 그때 당시에는 뭐 문재인, 안희정이 훨씬 더 주축인 세력이었고 그 둘의 경쟁으로 좁혀졌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비호감으로 당내에서 완전히 비주류로 분류됐던 이재명조차도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자신의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김동연이나 김경수에게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가? 그런 팬덤이 자신의 어떤 강한 팬덤을 과연 갖고 있는가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갖춰져야 그 다음에 어쨌든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선 좀 어려울 것 근데 같아요. 단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경기지사를 했고 지금 네. 김동연 지사도 경기지사 아닙니까? 네네. 똑같은 경기지사인데 김동연 지사는 사실 문재인 정권의 경제부총리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반성한 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은 반명 때리기 이재명 때리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번 붙었지만 네. 그 이후에도 뭐 본인의 생정 성과나 본인의 뭐 기본소득이나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계속 키워오고 그렇죠. 논쟁의 네. 화두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비판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정치적인 뭐 승부수랄까 정치적인 그런 지지를 얻어오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많은 정치인들이 좀 그 부분은 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셔널 아젠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던지잖아요. 메시지를 던지고 싸워서 뭐 사람이니까 싸우다가 아니, 저는- 잘못 말해서 실수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계속 끌고 왔다는 점에서 좀 그러니까 차이가 저는 이재명 있네요. 대표가 누구 반대하는 얘기하는 거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러네요. 뭐 누구 네. 안 된다, 뭐 네. 누구 비토한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고 네네. 본인이 뭘 하고 싶다를 계속 던져온 거고 그걸 가지고 성과를 냈을 때 지지자들이 조금씩 더 마음을 줘서 지금까지 네. 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했는데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신규 변호사님, 이승원 평론가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